지난 50년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견기업이 대기업들은 어떤 거 성장 촉진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통해 창조 경제의 실현을 말하는 한정화 청장을 만나본다. 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중소기업들은 국가 경제의 근간입니다. 인물 포커스 오늘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중소기업청의 한정화 청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청이 뭐 하는 곳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중소기업청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본청과 11개 지방청으로 이루어진 조직인데요. 저희가 크게 본다면은 중소기업 정책 대상되는 소상공인 오늘 또 도와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중견기업국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까지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판로 유통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경제 시대에 창업 벤처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가 되나요, 대략? 통계적으로는 한 2년 전에 323만 개로 보고 있습니다. 323만 개요? 네. 아무 기업이나 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원 300인 이하를 이제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50인 이하는 소기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업종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 좀 더 늘려서 인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저희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사람 수 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업종별로 바꿨는데 이것은 이제 3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 기준으로 하다가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은 좀 더 실질적인 그런 판단의 근거가 되긴 되겠네요. 네, 또 사람 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기업이 인원 늘리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죠.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건 우리 그 고용 확대 정책하고 좀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원 제한은 없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 기준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겁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중견기업국이 새로 생겼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경제 성장을 하려면 중소기업이 자라서 중견기업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 되는 어떤 거 성장 촉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는 성장 사다리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소기업에는 많은 지원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딱 끝나면은 지원 혜택이 싹 없어지니까 중견기업이 안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까지만 가고요. 그래서 그걸 뭐 작년에 피터팬 신드롬이다 그래가지고 한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터져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급격히 지원이나 여러 규제가 늘어나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더 나아가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그 담당 정책 그런 것이 이제 중견기업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이 창조 경제 이게 이제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 경제에 있어서 우리 중소기업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창조 경제 시대 우리 중소기업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창조 경제라는 것은 역시 우리 국민 개개인 또 경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산업을 성장시키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볼 때는 창업 벤처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창조 경제가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이 되려면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그대로 이렇게 패배자로 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지원 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제도전 종합정책이라는 걸 마련했습니다. 제도전 종합정책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핵심이 그 사업을 하다가 누구나 중간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금융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 더 빨리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주변 분들도 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관리제도라는 그걸 좀 도입해가지고 건강진단을 통해서 진단해 봅니다. 이거를 좀 더 지원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시범적으로 해왔는데 이걸 아주 확대해서 정책금융과 함께 다른 금융과 협조해가지고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좀 저희가 만들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퇴출이 돼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여러 가지 거기에 법률적인 거, 뭐 채무 관계 이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기업인이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재기불능 상태로 기업이 접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컨설팅을 하고 법률 관계도 좀 도와줘가지고 개인 희생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접어야지만 나중에 이제 과감하게 다시 뭐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까 원천적으로는 그 창업자 연대보증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그 부분을 해소함과 동시에 다른 법률적인 문제, 예를 들면은 뭐 세금 관계라든지 또 임금 체불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현행법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다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많은 깨달음과 노하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사장되지 않고 다시 한번 사회적인 그 자산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지금 이제 작년에는 기본 틀만 마련했고 금년에 법으로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요. 또 관계기관하고 굉장히 그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좀 금년에 해야 될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착이 되면 이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의 기업가 정신이 좀 약화되고 있다라는 뭐 사회적 우려가 많은데 사실 그 근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런 그 지나치게 경직되고 그런 그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그래서 사실 그 조사도 해보면은 사업하겠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말리는 사람들이 부모님입니다. 너 주변 어렵게 하는데 집안 말아먹는. 그걸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풀어줘야지만 기업가 정신도 살아나고 뭐 청년들이나 또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내가 뭐 과감하게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그 또 성과로 나타나야지만 정말 그 사회가 좀 다이내믹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은 이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데 결국은 시장에 진출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품이 나와야 되고 소비자한테 전달돼야 되고요. 그게 뭐 대기업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장 진출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기술개발 지원 정책에 비해서는 그동안 시장 지원 정책은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유통 판로를 위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걸 상당히 좀 본격화시키려고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 채널을 저희가 좀 더 강화해서 가장 중소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자금력은 약한데 해외 시장 진출했을 때 리스크 그리고 뭐 애프터 서비스 또 물류 이런 거 투자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이제 그 해외 기관들하고 좀 협력을 해서 인프라를 만들어주면은 가서 초기에 그런 부담 없이 해서 그것이 그 시장에서 잘 먹힌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외 시장 들어가는데 인증을 받거나 뭐 특허를 받거나 그런 데서 진입 장벽이 많습니다. 이런 걸 좀 이제
도와주는 정책들을 최근에 상당히 이제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 해외 시장 진출을 말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이 G2로서 아주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데 이 중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어떤 애로점이랄까 지원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이 이제 세계 최대 내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근접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의 미래는 이 중국 내수 시장을 어떻게 잘 활용해 달려 있다라는 건 이제 여러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네. 과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진출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쉽진 않죠. 예. 거기는 뭐 보이지 않는 장벽, 그 인허가 장벽도 많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몇 개 거점을 정해서 거점 중심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그동안 뭐 청도, 베이징, 시안, 또 그 하남성 쪽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오프라인에 이제 유통을 뚫고 들어가는 그 센터를 좀 만들고요.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것이 현재 법률이나 정보에 대한 것이 어두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 서비스 또 정보 제공 이런 역할을 뭐 중소기업청의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또 코트라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중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좀 더 그 활발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 각도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판로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경제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중국의 수출 판로 모색을 위해 많은 중소기업 관련자들이 중국 입점 설명회에 참가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문을 두드리다가 금세 포기하고 마는 것이 중국 입점이라 할 만큼 중국의 문은 높다. 그렇기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국 진출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인 현지 유통망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중국 내 다양한 법률 및 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빼놓지 않으며 중소기업인들에게 수출의 물꼬를 터주었다. 대기업들은 진출해서 자생력으로 커가지만은 중소기업은 어디 발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품이 한국 그 중소기업 제품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류가 뜨겁고 제품 잘 만들기 때문에 값싸고 품질이 좋은 것을 소비자한테 보여서 수익 창출을 같이 한국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자리는 한국산업융합협회의 신년 할애식에서도 이어졌다. 이곳에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산업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산업융합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강화, 해외 시장 진출 등 중소기업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만큼 융합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내용이 핵심이 되었다. 융합과 협력을 해야 창조 경제가 되고요. 그런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고용을 창출하게 되죠.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또 새로운 고용을 또 일자리가 또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면 경제가 커지게 되죠. 경제가 커지게 되면 국가 경쟁이 더 커지기 때문에 창조 경제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보고요. 그래서 융합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교육의 벽을 허물어라, 금융의 벽을 허물어라, 또 제도의 벽을 허물어라, 국경의 벽을 허물어라 이런 벽을 허문다는 것이 결국 융합이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융합을 위해서 커다란 마스터 플랜을 세울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이 벤처가 활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사 창업을 했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또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했던 원인을 찾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델을 도전해보는 뭐 그런 선순환이 돼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그런 면에서 그쪽을 좀 이렇게 배울 점이 많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아주 잘 돼 있고요.
더 그보다는 또 미국이 예. 아주 굉장히 활발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그 엔젤 투자자를 한 30만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1년에 투자한 액수가 한 2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좀 늘어났습니다만은 우리는 뭐 한 500조 정도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러한 그 개인 투자에 의한 창업 환경 조성이 굉장히 미흡해서 이런 걸 해주자는 것이 굉장히 정책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 창조 경제를 주창하면서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또 북돋아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벤처 활성화 네.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수년 전에 그 벤처 창업이 활성화된 이후에 또 거품이 빠지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문제점도 네. 됐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벤처 활성화라는 데는 이견들이 없는 것 네. 같거든요. 네. 이 중소기업청에서도 벤처 활성화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갖고 계시죠? 아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아주 전문 기술력을 가진 이 잠재적인 그 기술 창업이 예. 그 좀 활발하게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뭐 이스라엘식 그 지원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면 뭐 예를 들어 1억 정도 투자하면 5억 정도의 R&D 자금을 매칭해줘 가지고 초기 그 기술 창업인들이 그런 자금 조달에 부담이 없이 들어오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선별하는 기관이 그렇죠. 그냥 전통적인 벤처 캐피탈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선배 기업인들이 선별하도록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캐피탈이나 엔젤 투자 펌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 선배들이 한다면은 이제 선배들이 먼저 겪었던 시행착오를 또 전수해 줌으로써 그 네. 시행착오를 또 줄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잘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또 이렇게 안내해 줄 수도 네. 있는 그런 좋은 점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멘토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또 이 벤처 캐피탈을 아주 좀 스마트 캐피탈, 예. 정말 그 지혜가 들어가 있는 돈 이런 게 들어와야지만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변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뭐 창의성, 창조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주목하는 목소리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뭐 인구라든가 뭐 국토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하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그 벤처 운영 제도를 갖고 있고요. 뭐 후추파 정신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사실 이스라엘도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이텍 그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년 사이에 물론 이제 과거 소련에서 예. 한 200만 정도가 이렇게 이스라엘 들어오면서 거기에 핵심 기술력이 들어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집중해서 이렇게 이공계 인력을 길렀는데 이 사람들이 과감하게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전을 아주 활발하게 하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도전 정신, 아까 후츠파 얘기하셨는데 네, 네. 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래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 네트워크가 강합니다. 예. 우리 소위 말하는 주이시 네트워크죠. 그런 분들이 또 시장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고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성공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애로 중에서도 이 시장 판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중국 진출 말씀도 하셨는데 그 판로를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다면서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것이 이제 그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인데요. 예. 중소기업이 이제 신기술 제품을 만들어도 예. 이것이 판로가 열리지 않아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힘들어지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네. 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서 이것이 제품화에 성공하면은 일정 기간 이렇게 구매를 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 중소기업들이 초기에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는 이것이 규모가 확대되었는데 생각만큼 이제 그 시장이 좀 늘어나지 않아서 저희가 좀 의무적인 조항을 좀 늘렸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그렇습니다. 좀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주도록 유도해서 지금은 이제 이것을 좀 더 활발하게 돼서 이게 초기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팔로 확보하면 그게 이제 다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대로 투자가 돼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더 넓은 시장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초기 거점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에 어떤 성공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그동안 숫자적으로 보면 한 600개 이상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됐네요. 예, 그래서 그 75%. 예. 그래서 보통 R&D 사업화 성공 비율이 40%대인데 이건 상당히 그 비율이 높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뭐 보면은 어떤 그 컨버스천이라는 그 벤처 기업이 에너지기면 삼천리하고 해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신제품, 뭐 추결 버너라고 하는데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해외 기업하고 그런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2014년이 이제 청마의 해입니다. 이 60년 만에 돌아온 이 말의 해인데 우리 중소기업청을 이끄시는 수장으로서 올해 계획과 바람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이제 그 정책의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하고 또 모든 정책이라는 건 이제 법으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창조 경제 중소기업 발전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해 왔다면은 금년은 이것이 이제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기본 틀은 만들었지만 사실은 아까 그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그 프로세스 디테일이 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또 이해관계 조정도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최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셨다면 올해는 이제 결실을 거두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우리 강소기업, 중소기업들이 파이팅하기를 기대하면서 인물포커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